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포장이나 모양은 프라이드 치킨인데 실제로 내용물은 아이스크림인 경우, 아니면 모양이나 포장은 단무지나 삼겹살인데 실제로 열어보면 젤리가 들어있는, 이렇게 기존 제품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물은 완전히 달라서 깜짝 놀라게 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요즘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만 모아서 수집하는 콜렉터들도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재밌는 제품들을 가잼비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걸 골라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요즘 펀슈머라고 부른다고 하지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이 펀슈머들을 타겟팅한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유난히 눈에 띄게 오르는 게 바로 파 가격입니다. 1년 전보다 220% 정도 올랐어요. 요즘 대파 값이 유난히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오늘 친절한 하나씩 시간에 살펴보겠고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이 수출입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월 13일 토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고 판매해야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까? 아마 사업하는 분들, 비즈니스하는 분들은 꿈에서도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고민일 겁니다.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한 것을 따지는 가성비가 한참 또 소비자들의 트렌드였다가, 얼마 전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소비하는 가심비라는 용어가 등장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재밌는 게 제일이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른바 가잼비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의 흐름을 알아야 또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최근에 소비자들의 바뀌고 있는 트렌드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잼비라는 말이 요즘 많이 쓰이는 모양이에요. 네. 재미가 얼마나 있느냐,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네.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가잼비의 대표적인 상품군이라고 하면 장난감이겠죠? 장난감은 정말 재밌으라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네, 즐거우라고 사는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장난감도 장난감 나름인데요.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그 스타벅스의 플레이모빌 세트가 가잼비를 추구하는 펀슈머들의 지갑을 열게 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난감이지만 어른들을 공략한 네. 그런 장난감이었는데요. 어떻게 생긴 거였어요? 스타벅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바리스타들을 네. 이제 그 플레이모빌로 만들어서 네, 미니 피규어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카페에 오는 손님들의 유형까지도 네. 남성, 여성 여러 종류로 해서 우주인까지 등장을 그래요? 시켰는데, 김사장, 조여사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그거를 매주 목요일마다 판매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새벽부터 줄 서서 사는 사람들로 막 북적이기도 했었는데요. 이거를 왜 줄까지 서서 사냐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 이 제품에 또 그 흥미를 느껴서 새벽부터 아침잠을 이기고 나와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로 화제가 됐었는데, 예. 이 경우를 보면은 펀슈머와 키덜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분들이 열광했던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비싼 편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가잼비 제품들을 찾아보면 편의점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각 편의점 브랜드별로 PB 상품이라고 해서 예. 그 특정 브랜드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는 가잼비 제품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 통닭 치킨 모양의 젤리. 젤리인데 네. 치킨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치킨 모양으로 만들었고, 포장도 옛날 통닭을 사면 포장해주는 그 종이 봉투에 들어있어요. 그게 핵심이군요. 네. 그래서 상품명도 옛날 통닭 치킨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모양의 젤리라고 작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단무지 모양의 젤리, 삼겹살 모양의 젤리, 맛소금 포장지에 담긴 팝콘,
그리고 도시락 형태로 아예 되어 있는 뭐 젤리도 있고요. 육회 뭐 한 접시 모양의 젤리 뭐 이런 다양한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카페에서는 네. 육회 빙수도 나왔습니다. 육회 빙수는 뭐예요? 육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빙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빙수인데. 네네네, 팥빙수죠. 아, 팥빙수 위에 팥빙수인데 팥 대신 육회 모양의 팥을 빨간색의 시럽과 그런 젤리들로 위에 이제 그 데코레이션을 해놓은 거죠. 먹기 전에 한번 재미있자 그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 제품들, 마트에 가면 이런 제품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뭐 별게 다 나오네라고 그냥 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재미있네? 이게 얼마지? 라고 했을 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재미 때문에 다른 제품을 살 때 슬쩍 끼워서 사서 한번 체험도 해보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요. 신기하니까. 네, 내가 치킨 사왔어라고 던져줬는데 정말 치킨인 줄 알고 한 조각이 들어있는 줄 알고 열어봤더니 치킨 모양의 젤리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잼비 현상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외국에서도 같이 비슷하게 등장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어떤 네. 사례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 맛 아이스크림을 판매해서 관광객들에게 화제가 됐던 한 유럽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페이스북은 SNS 서비스인데 이 페이스북 맛이라는 게 네. 과연 어떤 맛일까 사람들은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예. 색깔로 페이스북 맛을 연출을 했어요. 생긴 게 모양이 우리 그 아이스크림 바 모양인데 아이스크림 바 모양과 일반적인 아이스크림 그 퍼먹는 아이스크림처럼 두 종류를 만들었었는데요. 네. 아이스크림 바 모양은 당연히 파란색의 F자로 그 바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아이스크림은 색깔을 파란색, 하늘색, 흰색을 잘 섞어서 그 세 가지 컬러가 적절하게 보이도록 해놓고 네. 그 안에 이제 그 아이스크림의 이름을 페이스북이라고 써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톡 맛 아이스크림, 네이버 맛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예. 해당 국가의 SNS 서비스들을 가지고 이 로컬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그 맛에 그 모양에 그 맛은 사실은 만들어내는 거죠. 노란색이면 뭐 망고나 예. 레몬이나 이런 걸로 만들었을 거고요. 로고나 이런 것들 유사하게 해서 지역에서 판매해서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스크림 아니라도 무슨 식당도 세트 메뉴 이름을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세트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럴 수 있죠. 뭐 상징 로고나 이런 걸로 좀 데코레이션을 한다든가. 네. 그렇게 해도 재밌겠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뭐 상표권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뭐 꽤 오래 재밌지는 않은데 한 2초 정도. 네. 잠깐 재밌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는 낫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화제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라이드 치킨이 아닙니다. 이 왜 낫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써놨냐면 그냥 이 제품만 보면은 프라이드 치킨처럼 생겼어요. 정말.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네요. 사진 갖고 오신 거 같이 보고 있는데 뭐 영락없이 치킨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체인 형태의 치킨 가게에 가면 치킨을 시키면 이런 큰 종이컵 같은 곳에 그 치킨을 담아주잖아요. 버켓. 딱 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튀김 옷 같은 것도 다 입혀져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도 튀김옷처럼 생겼어요. 먹어보면 아이스크림이에요? 먹어보면 아이스크림입니다. 이 튀김옷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 튀김이 아니라 그 시리얼을 잘게 빻아서 초콜릿이랑 버무려서 이런 효과를 냈다고 해요. 이 회사는 라이프 레프트 트리츠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대표가 그 제임스 브래드 파운데이션 어워드라고 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요리 경진대회 그 준결승까지 올랐던 그 요리사입니다. 디저트 만드는 전문가였던 모양이에요. 네, 이분이 주로 생과자로 생과자의 그 다양한 형태의 생과자를 만드는 걸로 결승까지 올랐었는데요. 이분이 만든 이 낫 프라이드 치킨은 아이스크림을 담아주는 그릇도 치킨 주문했을 때 똑같이 종이박스에 넣어주고 닭 모양까지 굉장히 비슷하게 닭다리 형태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문한 사람들은 받아봤을 때 이게 아이스크림이 맞나 의심할 정도라고 해요. 아이스크림인 줄 알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정할까 하다가 너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낫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양을. 그래서 이 제품을 현재 이 판매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어떤 그 마켓컬리처럼 식료품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신선하게 배달하는 업체와 제휴해서 예. 거기에 메뉴로 넣어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분들에게 이제 신선하게 배달을 해야 되니까 냉장 상태로, 냉동 상태로 배달을 아하. 한다고 합니다. 아, 어디 가게에서 따로 파는 게 아니라. 네,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지는 않고 레스토랑이랑 그런 일부 몇몇 식당들과 제휴해서 거기에서 주문한 분들께만 제공하는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 마트에 왜 이걸 입점하지 않느냐 하는 예.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실제 치킨이 아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분들에게 푸드트럭처럼 다니면서 그 비대면 방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전달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몇몇 도시를 통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는 낫 프라이드 치킨 외에도 그 복숭아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는데요. 실제 그 아직 출시 예정인데 사진만 공개한 걸 보니까 복숭아랑 같이 섞어서 아이스크림을 뒀는데 어떤 게 복숭아고 어떤 게 아이스크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을 판매하는 거지만 사실 과일이 아니라 이것은 아이스크림이다. 또 이렇게 이제 명칭을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혼났는데 네. 본격적으로 먹는 걸 가지고 장난쳐야 이걸 팔 수 있는 트렌드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대신 내가 생각했던 제품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걸 주문하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오히려 이런 의외성이나 재미 요소 때문에 뭐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제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냉동칸 안에 이 아이스크림을 뒀다가 이거 왜 식품 코너에 있어야 되는데 냉동칸에 와 있지? 라고 해서 소비자가 꺼내서 거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가게에서는. 네, 그래서 전용 창고가 있거나 전용 아이스 냉장고가 있거나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까 젤리와 이런 아이스크림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거 무슨 맛이에요? 라고 지금 질문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안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맛보려고 사는 게 아닌 제품이니까 아이스크림이나 젤리를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닌 시대에 살고 있네요. 일단은 재밌어야 되고 기발해야 되고 웃음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네. 유머 이꼴 가잼비는 가장 쉬운 공식인 것 같고요. 예. 엄밀히 말하면 재미를 넘어서 의외성이나 놀라움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소비자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자발적인 입소문도 일어나고 재구매도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 장갑 이 하나 나와서 제가 그 장갑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갑인데 네. 긴장감 완화 전용 장갑이에요? 네. 오. 긴장감을 넘어서 공포심까지 좀 완화시켜주는. 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가 주최하는 렉서스 디자인 어워드 2021에서 네. 지금 현재 결선에 진출해 있는 제품이에요. 이 어워드의 주제가 더 나은 내일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예. 이 주제로 결선에 진출하게 된 이 장갑의 이름은 인템포라는 장갑인데요. 그냥 모양은 손가락 부분만 노출되어 있는, 예. 그러니까 손가락이 뚫려 있는 손가락 부분이 이제 오픈되어 있는 장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손바닥에 해당하는 부위가 그 센서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터치를 느끼게 해주는 터치 감지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겉보기에는 손가락 뚫려 있는 그냥 장갑에 뭐 은박지 하나 붙여놓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요 감지 패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가장 긴장할 때가 언젠가, 정상적인 사람들이나 긴장할 때가 언젠가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때 긴장되죠. 이진우 기자님 긴장하는 모습 제가 봤죠. 네. 그래서 무섭죠. 보통 그럴 예. 때 간호사들이 손을 잡아주거나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그 사람이 보통 공통적으로 긴장을 하거나 공포심을 느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손바닥에서 땀이 나면서 네. 손의 그 체온이 떨어진다고 해요. 손이 차가워지면서 땀이 난다라는 건데요. 네. 이 손이
땀이 나면서 내가 손이 차가워진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느끼면 이 긴장감이나 공포심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 장갑이 하는 역할은 이 장갑을 끼고 있으면 대중 앞에 섰을 때 긴장하는 분들이거나 또는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이거나 하는 예, 경우에는 이 장갑을 끼고 나가면 내가 땀이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예.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전용 어플을 실행을 하면 얘가 미세하게 진동을 계속 올려주고요. 일정한 터치를 해주면서 불규칙적으로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데 네. 이걸 그냥 손바닥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손끝으로 그 손바닥 가운데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감싸주면 예. 거기에 손끝으로도 진동이 느낄 수가 있어서 아하.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터치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장갑이 네. 땀을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땀이 흐를 때, 식은땀이 날 때 이 땀을 말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갑을 보통 이제 이걸 리듬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런 공황장애나 또 대인 기피증이 있는 분들은 사람들 앞에 딱 나섰을 때 그 공포심이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그 전용 음악 같은 걸 많이 듣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어폰에다가 음악을 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거나 또 이렇게 이런 광장 같은 데 나가야 될 때 예.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나갔을 때 조금 완화된다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 그 리듬 테라피를 이 장갑이랑 연결을 시킨 거죠. 아하. 그래서 땀이 좀 덜 나게 하면서 말려주고 터치해주면서 괜찮아 하는 그런 위안을 해주는 그런 장갑인데 이 장갑을 고안해낸 디자이너는 우크라이나의 디자이너예요. 네. 실제로 이 디자이너가 공황장애나 이 대인기피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고안해내면서 테스트를 여러 번 겪으면서 이 장갑이 굉장히 본인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출품을 했는데 현재 결선까지 진출한 그런 제품이에요. 손으로 끼는 우황청심원이네요. 그렇죠. 가격이나 이런 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고요. 예. 제품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아이디어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환호하고 있다. 네, 보시면 이게 될 것 같아요. 장갑은 뭔가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추울 때 그럴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버리면 다양한 방식 그렇죠. 예전에 상품이 될 수 그 있겠네요. 구글에서 예.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장갑을 개발을 해서 한 대학 교수진과 함께 그 개발했던 제품이 있었거든요. 예. 그 장갑을 끼면 특정 부위의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입력된 악보에 따라서 그 근육을 움직이게 해서 피아노를 좀 더 쉽게 네. 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갑도 있었었죠. 재밌겠네요. 저는 다이어트 양말 이런 거 만들어서 팔면 재밌을 것 같아요. 배고플 때 신는 양말. 자극해주는 양말, 뭐 특정 부위를 자극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양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양말인데 배고플 때 신는 거예요. 갈아 신는 거예요, 양말을. 아, 그러면은 뭐 효과가 있을까요? 잠시 뭐 먹고 싶은 거 잠깐 잊을 수 있잖아요. 양말 갈아 신느라고. 떡볶이 모양의 양말 이런 거여야 될까요? 그냥 재밌자는 건데 아무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양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기능은 뭐 그냥 양말이지 뭐 양말이 뭐야 크리스마스에 선물 담는 거 뭐 이 정도인데 네. 그거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다양한 가잼비를 소비자들과의 한번 생각해 접점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재밌네요. 또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바람이 빠지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는 축구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축구는 둥근 공과 골대만 있으면은 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예. 물론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이 축구공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바람이 빠지면 이 바람을 넣는 펌프를 통해서 공기를 주입을 시켜줘야 된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바람이 빠지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는 축구공을 만든 기업이 이 축구공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저개발 국가 아이들한테 축구공을 매해 보내줬었는데 이제 배로 공을 보내잖아요. 바람을 넣어서. 네. 그럼 아이들이 잘 갖고 놀다가 바람이 빠지면 펌프를 통해서 넣어야 되는데 집에 펌프가 없는 없으니까. 거예요. 예. 그리고 또는 이 축구공이 조금 찢어지면 사용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부피가 큰 축구공을 배달하다 보니까 부피도 많고 그렇죠. 이게 이제 배송료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든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개발 국가 아이들이 편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용도로 축구공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몰텐이라고 하는 회사가 낸도라고 하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개발한 공인데요. 네. 이 축구공은 54개의 부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을 주문을 하면 예. 54개의 그 부품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보군요.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 아, 뭐 젤리 같은 조각을 뭉쳐서 공을 네. 만드나 봐요. 그냥 요 부품을 잘 그 안내대로 연결을 하면 다 원형의 공이 되는 거예요. 레고 블록처럼. 맞습니다. 그리고 이 표면 자체도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고 탄력성이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서 예. 이 부품을 다 조립해서 끼우기만 하면 공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한 박스에 그냥 평면도의 54개의 그 부품만 넣으면 되니까 박스 하나에 공을 축구공을 뭐 5개 정도 담았다면 더 많이 담을 수도 있고. 네, 뭐 100개까지도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책처럼 쌓아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잘 조립하면 공이 되고. 네, 그리고 혹시라도 차다가 떨어지면 그 부품만 갈아 갈면 끼면 되고. 되고. 블럭 하나만. 맞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넣지 않아도 되고 예. 훼손된 부분만 부품을 갈아 끼우면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송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그 파손돼도 다시 복원이 가능한 그런 제품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예. 이 공을 원래는 저개발 국가에 보내주는 용도로만 사용하려고 발표를 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이 공에 환호를 하고 있어요. 왜요? 축구공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버렸다. 그래, 깼다. 고정관념 깨는 재미. 네, 그래서 이 공을 일반인들한테도 좀 판매를 해라. 예. 그래서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이 고정관념 깨는 순간 잠깐 웃음 짓게 하는 네, 그거에 대한 가치를 소비자들은 난 돈 기꺼이 내겠다 네, 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네요. 재미와 의외성, 감동을 주는 제품들이 중요하다. 그게 뭐든 그 축구공이 잘 튀는지 제가 안 여쭤봤고 네. 그 아이스크림 맛있는지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런 제품들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물가 통계를 보면 10년 만에 제일 크게 올랐다고 나오는데 현장을 가보면 특히 여러 가지 중에 대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으나 오늘은 이 대파 가격 하나만 좀 자세하게 파보겠습니다. 친절한 하나씩 이하나 리포터 취재해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팥값을 파보죠. 원래 제가 정육점 가면 꼭 사장님께 저 파채 좀 주세요 했는데요. 예. 이번에도 파채 좀 주세요 했다가 이런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차라리 등심을 더 줄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파가 대체 얼마인가 봤더니 보통은 뭐 2,000원대, 3,0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거든요. 한 묶음. 네, 한 단에요. 음. 근데 얼마 전까지는 한 단에 10,000원까지 올랐었고요. 지금도 한 7,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보다 2배 이상 오른 셈이죠. 왜 오른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파의 90%는요. 전남에 있는 진도, 신안, 영광에서 생산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하는 그 대파가 지난 여름에 불어닥친 폭우랑 또 장마 피해가 커서 수확량이 확 줄었고요. 네. 그리고 11월쯤 심어서 3월 뭐 이쯤에 출하다는 겨울 대파도요. 올해 1월에 영막 12도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이런 극한 한파의 영향으로 또다시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잠깐 춥긴 했는데 그게 영향을 줬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출하되는 대파가요. 지난해 5월, 6월에 생산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이 대파는요. 그 뿌리 뽑고 수확해 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도 생명력이 1년 정도 가기 때문에 지나늦게 지금 출하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냥 창고에다 넣어뒀던 파예요? 요즘 나오는 게? 네, 그렇죠. 오래 가는군요. 오래 갑니다. 생명력이 아주 깁니다. 여름철에 태풍도 왔고 이제 겨울철에 한파도 왔고 그래서 네. 그런데 그거는 뭐 파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들에도 똑같이 나쁜 영향이었을 텐데 네. 유독 파가 예민해요? 그것보다는요. 대파의 경우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줄어든 이유도 있었습니다. 보통 한 해 농사를 해보고요. 가격이 비교적 약세인 작물이 있다면 다른 작물로 그 다음 해에는 종목 변경을 하거든요. 맞아. 대파가 그랬습니다. 최근 3년간 대파값이 약세여서 농민들이 대파 말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하면서 대파 재배 면적이 한 1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올해 겨울에 그래서 안 심었겠군요. 많이. 그렇죠. 한동안 좀 싸다 싶긴 했어요. 네. 대파는 그냥 길러 먹죠. 화분에다 꽂으면 자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쑥쑥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서 먹으면 또 자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갖고 파테크,
대파 코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주식은 망했지만 너만큼은 잘 자라라. 아니면 얼마 전에 친정엄마한테 증여받아 왔다. 뭐 이러는데 재밌는 글들이 SNS에 넘쳐나더라고요. 예. 뭐 뿌리가 있는 대파를 15cm 정도 잘라서 화분에 심으면 대부분 하루에 뭐 1에서 2cm 정도 쑥쑥 자랍니다. 그러니까 며칠 길러놓고 또 위에 딱 잘라 먹고 그러면 그렇죠. 아쉬운 대로 잠깐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주식시장에서도 주가가 늘 그 모양인 그런 회사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안 오를 때는 별명이 대파전자였어요. 맞습니다. 좀 모르다 싶으면 딱 잘라서 먹고 딱 잘라서 먹고 맨날 주가 그 모양이라고. 그렇죠. 에이, 대파값은 언제쯤 좀 떨어진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말에서 4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봄철이 되면 대체할 수 있는 채소도 많아지고요. 또 바로 출하하지 않고 시세를 보고 출하를 미루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미뤄뒀던 출하가 한꺼번에 몰리기도 하고 아. 곧 봄 대파도 출하될 예정이고요. 네. 또 중국산 대파 수입을 또 확 늘려서 가격이 곧 정상화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보관이 용이하니까 가격 오를 때는 더 안 나오는군요. 그럴 수 있죠.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은행들이 있죠. 그런데 간판에는 은행이라고 써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은행들도 몇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곳을 찾아가 보죠.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오늘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반인이 못 들어가는 은행, 네. 혹은 가봐야 뭐 할 일 없는 은행.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은행에서 발행한 거를 갖고 다니지만 예. 그 은행에 가서 예금을 못 하는 곳이 이제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예, 예. 중앙은행이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은행들끼리만 이제 거래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헷갈리시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은행도 그런 곳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산업은행은 뭐 개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아, 통장도 만들고 예. 지점이 뭐 많지는 않지만 네. 최근에는 뭐 비대면 거래도 가능하니까 이자도 주고. 네, 이자도 주고 오히려 뭐 ATM 수수료도 없어가지고 그래요? 예, 꽤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이용하시기도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곳은 분명히 은행은 은행인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그 이름은 이제 수출입은행입니다. 수출입은행. 예, 영문으로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임포트, 엑스포트, 임포트 이제 뱅크죠, 보면은. 디 엑스포트 임포트 뱅크예요? 예. 영어로 표현해도 이건가 봐요. 예. 아주 솔직한 이름입니다. 수출입은행. 네. 예. 이거는 그럼 은행은 예금하고 대출 받고 하는 곳인데 그게 안 되면 네.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는? 주로 대출을 해주고 네. 나중에 이자를 이제 같이 받는 일을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해외 물건을 팔 때, 네. 이를테면 덩치가 큰 비싼 물건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이 이제 이거를 우리 거를 사주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라요. 우리가 수출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건데 예. 해외에 있는 바이어가 이걸 사고 싶은데 음. 자기가 돈이 좀 모자라. 그럼 못 사지. 못 사죠. 예. 근데 이제 이걸 누가 옆에서 돈 빌려줄 테니까 음. 이자 쳐서 조금씩 천천히 갚으세요라고 하면 네. 우리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출 알아서 받아야죠. 그렇죠. 자기네 나라 은행한테. 예, 자기네 나라 은행에서 받는 것보다 넉넉한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대출을 해주면 우리 물품이 수출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데 가격이 좀 저렴하거나 네. 아니면 무이자 혜택이 있으면은 뭐 웬만하면 뭐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거 살게라고 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수출에서도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이 배 한 척 팔고 일본이 배 한 척 팔러 가면 네, 구매자 입장에서는 일본 배가 좀 좋기는 한데 일본 배는 비싼데 예, 한국 배를 사면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뭐 배값의 알아서, 90%를 대출해 준다고 대출해준다고 하면 이자도 낮게 주고, 그렇죠. 가성비 괜찮네. 네, 가성비 괜찮으니까 한국 걸로 이제 손이 가겠죠. 그렇게 하라고. 예, 그러니까 국내 수출 기업의 활동을 이제 금융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출입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하는 회사들이 옆에 같이 이제 그렇습니다. 파트너로 뒤에서 이렇게 형님처럼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예. 이해는 됐는데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일본의 조선소와 한국의 조선소가 경쟁이 붙었는데 한국의 네. 조선소는 뒤에 수출입은행이 와서 네네. 우리 한국 거 사면 우리가 돈 빌려주죠. 이제 이거 하면 일본 조선소 입장에서는 저거 반칙 아닌가? 그렇습니다. 왜 우리끼리 싸우는데 엄마가 오지? 이제 이런 예, 항의는 안 해요. 항의하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미묘한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해줄 수는 없고 1978년에 OECD가 이제 수출 신용 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이나 뭐 수출 보조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원칙인데 예외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절묘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일본은 2019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들이 이제 조선산업 지원 때문에 많은 이제 역할을 해줬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이제 WTO에 제소를 했어요. 이거는 조선 산업을 우리가 직접 도와준 거죠, 우리 조선소를.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불공정 이제 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다라고 그렇겠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입은행을 포함해서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이제 조선 업체에 지원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라고 이제 요구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런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회원국 중에서 칠레랑 아일랜드 빼고 나면 다 이제 이런 수출입은행이 있고요. 아, 이게 약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심지어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도 수출입은행이 있다. 네. 그럼 미국 제품 살 때 미국의 수출입은행이 돈 빌려주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보잉사 같은 경우가 이제 비행기를 이제 뭐 10대를 파는데 예. 미국 수출입은행이 우리 거 사주면 할부해줄게. 할부해줄게 뭐 이런 식인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 사실 미국 내에서는 이게 과연 맞는 행위인가? 국가가 나서가지고 민간 기업을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냐? 그렇겠네요. 결국 그 돈 벌면 보잉사 금고로 가고, 그렇죠. 배 팔면 네. 무슨 조선이라는 민간 기업 금고로 갈 텐데 그 돈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미국 의회에서 논란이 됐었고 또 하필 또 이 미국 수출입은행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뇌물, 선물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예. 부당 지원해준 사례도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미국 수출입은행은 주기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그 재인가를 받아야 돼요. 너희들 계속 활동할 수 있어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게 허락을 몇 년 동안 못 받아가지고 거의 한 그 가사 상태였어요. 얘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내려가지고 일단 7년간 면허를 더 내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된 상태예요. 미국은 7년 후에도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출입은행이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 늘리는 데는 꽤 공헌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출을 양쪽으로 늘리는 것도 있고요. 수출 고도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로 올라갈수록 단위가 커지니까 예. 구매자들한테 뭔가를 이제 어드밴티지를 줘야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 역할은 이해가 됐고 네. 또 다른 일을 합니까? 크게 이제 수출입은행은 세 가지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공적 수출 신용기관, 즉 OEC라고 부르는데 네. 이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수출을 지원하는 어떠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거죠 보면은. 예, 그게 하나고. 예,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다른 두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해외 유상 원조입니다. 보통 EDCF라고 부르는데 예. 해외 국가에 이제 돈을 이제 빌려주는데 이 돈을 빌려주는 거는 무상 원조는 갚을 의무가 없는 거고 유상 원조는 이제 원금을 이제 최소한 갚아야 될 어떤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러한 실무적인 일들을 이제 이 수출입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수출 기업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예, 수출 기업하고는 상관없고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개발 국가들을 지원해주는 예.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축 중에 하나가 이제 ODA라고 하는 이제 무상 원조, 그다음에 그런 것도 EDCF라고 하고. 하는 유상 원조, 예. 이제 양쪽에 있는 거죠. 또 어떤 일 해요?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그 한반도 내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제 우리가 뉴스 듣다 보면 북한하고 일을 할 때 남북 협력 기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 남북 협력 기금을 이제 총괄하는 곳은 이제 통일부인데 실제로 이제 출납 이제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그 통장은 수출입은행에 있다. 그렇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실제적인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곳이 이제 수출입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인데 수입할 때는 별로 일 안 하네요. 그러니까 수입할 때도 전략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가 꼭 필요한 거를 기자재를 사야 되는데, 네. 우리 민간 기업들이 왜냐하면 이걸 그 기자재를 사서 다시 이걸 활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할 때 경쟁력 있는 뭐 제품 만들 수 있는 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기계나 뭐 부품이나 그게 비쌀 때는 이제 수출입은행이 이제 그런 활동을 또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대출해준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러한 그 공적 수출 신용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예.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이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공황 비슷하게 막 수출이 너무 안 되고 그러니까 예. 수출 진흥 및 고용 촉진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고 그거를 보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쭉 따라 배워가지고 예.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을 어떻게 어떤 단계에서 지원하는지도 한번 들여다보면 아 이런 일 하는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플랜트 사업이죠. 뭐 정유 공장을 진다든지 해외 이제 이런 경우 같으면은 뭐 우리가 보통 입찰 시작해서 계약 체결, 시공, 중공, 운영 단계들이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쭉 이루어지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정유 공장 지어주는 사업.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는 이제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건설사나 플랜트 업체들이 와서 경쟁을 하죠. 예. 그럴 때 이제 수출입은행이 이제 첫 단계부터 끝까지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계약 단계에서는 입찰 보증서를 내라고 그럴 때 예. 수출입은행이 이제 입찰 보증서, 입찰 보증을 서주는 거고. 입찰 보증은 뭐예요? 입찰을 하는데 예, 왜 보증이 필요해요? 입찰을 하는데 그 대금을 잘 내겠다. 우리 이제 너희들 이제 입찰 보증금도 내야 되고 입찰 보증금을 원래 현찰로 다 내든지 원래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일부 입찰 보증금이라고 냅니다. 이 사람이 그거는 입찰을 했는데 우리 안 할래요라고 마음 바꾸면 안 되니까. 그렇죠.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낼 수도 있지만 예.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제 가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 계약을 하면 또 계약 이행 보증도 또 받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 정유공장 지어주기로 한 건데도 예. 중간에 너희가 짓다 말고 가거나 뭐 그렇죠. 우리한테 중도금 그러면은, 받은 거 뭐 예, 난리가 나니까 뭔가 믿을 수 있는 데서 보증서를 받아봐라. 그럴 때 이제 외국은행에서 받는 것보다는 예. 국내에서 말통하고 잘 아는 사람한테 받는 게 훨씬 좋겠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계약이 체결이 돼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면 이번에는 이제 발주처가 이제 우리한테 그 공정률에 따라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중도금. 예. 근데 이 공사 단계에 맞춰서 공사 대금을 줄 때 또 이번엔 수출입은행이 이제 발주자한테 가서 돈을 예. 또 빌려주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 입찰하는 입장에서 서서 도와주다가 네. 또 이제 입찰을 따고 나면 반대로 이제 발주자한테 가서 돈을 또 대출을 해주고 보증을 또 지원해주는 그런 공사대금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저희가 돈 빌려드릴게요. 네. 그 돈을 우리 건설회사한테 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앞뒤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하는군요. 이게 되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주 간단한 이제 포맷이고요. 예. 실제로는 이제 뭐 SPC라고 해서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뭐 지분 출자를 한다든지 펀드 형태로 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함으로써 지원해 준다든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조선 배 만드는 것 같은 경우도 뭐 조선사 금융, 뭐 선주금융 등등 해가지고 예. 여러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면 수출입은행은 손해 봐요? 아니면 결국은 돈 빌려주는 거니까 받으면 남는 장사이긴 결국 해요? 받으면 남는 장사죠.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왜 안 하죠? 이걸 그러니까 굳이 시중은행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민간은행들이 규모가 더 크고 이런 데 대한 노하우가 있고 리스크를 평가를 해서 적절한 요율도 산정하고 네. 이 사업은 도저히 들어가면 안 돼. 망할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판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제 이런 역할들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여기 쌓여 노하우가 있다. 이 수출입은행은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이런 일을 해온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출입은행이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민간은행들도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없었으면 수출 못했거나 중간에 멈추거나 하는 일 꽤 있었겠는데요. 그래서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제 수출 기여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수출입은행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국제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수출에 미국 수출입은행은 0.5%를 기여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9.6%에 이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수출액 자체도 그렇지만 이제 고용 유지 같은 경우도 한 56만 명 정도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기야 본 수출을 하면 그게 이제 일자리이기도 일자리이기 하고 하니까. 때문에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보통 은행은 예금을 받으면 예금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할 텐데. 예, 여기 좀 처음부터 이제 정부가 100% 소유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이제 출자를 해놓은 금액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수출입은행은. 의외로 오래됐어요. 1960년대 후반까지 올라가는데 네. 당시 정부가 이제 연불 수출 계획이라는 거를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연불 수출 계획. 예, 연불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자인데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외상이에요, 외상. 그러니까 이제 수출 지급을 우리가 수출하면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거를 일정 기간 연기해주는 이제 이러한 수출 이렇게 해서라도 수출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발 팔러 왔어요. 예. 돈 없는데 그럼 외상으로라도 드릴게요. 예, 뭐 넓게 보면 그런데 이 가발 다 같은 팔고 주세요. 이렇게. 가발이나 이제 뭐 의류 같은 저가의 경공업 상품들은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냥 바로바로 신용장 거래를 하면 되는데 이제 수출 금액이 큰 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중공업으로 넘어가고 싶었던 거죠. 예. 기계, 플랜트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대한민국 기계, 대한민국 플랜트 누가 사겠냐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돈 줘서 예. 우리 회사들이 이제 그 트랙 레코드가 쌓여야 그래야 될 텐데. 예, 실적이 쌓여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처음이 안 되니까. 처음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 그 말은 발주처에서는 외상으로 2년 후에 그럼 돈 줄게요 네. 하고 기계는 먼저 가고 그렇죠. 그 대신 기계 만든 회사는 기계값 받아야 회사 운영될 테니까 그 기계값을 수출입은행이 먼저 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지원해주면 바로 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거겠죠. 이제 보면 나중에 기계값 받으면 그거 수출입은행에 와서 갚으세요. 예, 그렇게 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이 필요하면 이제 기관을 만들어서 네. 하는 거였죠. 그냥 정부기관이네요, 보니까.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1969년에 이제 한국수출입은행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만드냐를 가지고 당시 재무부하고 상공부하고 이제 의견이 좀 달라서 싸우기도 했는데 일단 재무부 안으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법은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대한민국 중공업 수준이 아직 이런 걸 해서라도 물건을 팔 만큼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일단은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보류를 좀 하고 있고 네. 혹시라도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일은 그러면 외환은행이 해라. 당시에는 외환은행도 이제 국책은행이었거든요. 그 연불 수출할 일이 생기면 예, 외환은행에서 하세요라고 했는데 1970년대 들어서 이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계속 외환은행에 맡겨서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1976년 7월 1일 날 이제 수출입은행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수출입은행 그 옛날 그 역사를 쭉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개발도상국이 수출입은행을 설립한 세계 최초의 사례였다. 예, 정말 수출에 목을 매던 나라였으니까 개발도상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최초의 사례였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수출에 목을 맨 개발도상국들은 많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을 하겠다고 덤벼들다가. 예. 그랬으니 필요했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중공업이 당시에 이제 막대한 투자를 국가적으로 했으니까 예. 어떻게든 이걸 성공시켜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번 기업들을 또 그 나라에서 도와준 거야, 그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이제 세금인 거고. 지금도 이제 뭐 국가나 사회에서 봤을 때 기업들이 봤을 때 공공재처럼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예. 이제 그런 오래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너희도 어려울 너희들 때 혼자 잘나서 한 게 아니지. 뭐 다 이런. 도와줬는데 혼자 큰 것처럼. 네. 그래. 정부 지분이 100%입니까? 정부 지분이 100%인데 세 곳으로 나눠져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66.27%, 예.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23.8%. 아, 산업은행이 또 갖고 있군요. 산업은행이 또 별도로. 형님이죠. 형이네요, 진짜. 바로 옆집에 있으니까 형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9.86%. 이렇게 여기도 보유하고 작은 있어요. 형이네. 예, 실제로는 이제 정부가 이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본금은 이제 11조 한 8천억 정도 수준인데요. 매출이 한 8조 7천억 정도 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매년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 9천억 원. 순이익 같은 경우도 연결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2019년에 한 4,300억 정도 나오니까 예. 상당히 이제 괜찮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큰 펑크는 안 나는 모양이군요. 예. 여기는 뭐 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수출기업 도와준다고 해서 보람도 있고 뿌듯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그런 좀 목적 의식이 분명한 분들이 이제 입사하는 곳이 입사하기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판에 아예 그냥 딱 적혀 있네요, 회사 이름에. 여기는 보니까 여의도 어디에 있는 것 여의도에 같은데 있습니다. 거기가 보통 본사예요?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은 건물이 좀 독특하게 생겨서 잘 기억을 하시는데 예. 그 산업은행하고 같은 라인에 있죠. 음. 이제 한 블럭 제일 끝이 산업은행, 반대쪽 끝이 이제 수출입은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동생이 이제 나란히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죠. 여기는 공공기관인데 지방으로 안 내려갑니까? 최초에 이제 금융공기업은 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은 아직 서울에 있는데 예. 이거 빨리 내려오라고 이제 지자체들이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이제 내려지지 않은 상태고. 금융공기업은 왜 지방 이전 안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어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민간 기업들을 수출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서울에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서울에 있죠. 그렇죠.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옮기는 게 이제 좀 부담스러웠던 아마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서울이 이제 그 아시아 금융 허브를 이제 이야기하고 한다고 있던 하니까.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왕 다시 올 거 뭐하러 내려가냐? 좀 그런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기업 중에서도 금융공기업인데 대개는 금융권이 월급이 많은 편이잖아요. 많은 편이죠. 여기도 그럼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월급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평균 보수액은 한 1억 원이 좀 넘고요. 그다음에 신입사원 초임도 한 4,500만 원 되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취직하고자 하는 구직자들한테는 뭐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에 꼽히는 선호되는 직장이죠. 전체 인원은 한 1,100명이 좀 넘어가고요. 여성이 한 460명으로 한 40% 정도 수준인데 네. 제일 관심 있으실 채용 규모 같은 경우는 매년 좀 차이가 나는데 2016년, 17년에는 뭐 한 30명에서 한 50명 사이 네. 정도를 했다가 2018년, 19년에는 한 70명 내외로 이제 또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 좀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수십 명 수준이네요. 수십 명 수준인데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이 채용하는 거죠. 뭐 지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국내에서 이제 물론 해외 지사도 있긴 합니다. 해외 지사도 있긴 한데 여의도 건물 한 곳에서만 일하는데. 예, 한 곳에서 일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꽤 많은 사람이 채용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문계 대학생들 졸업하면 이제 고시 준비하는 거 다음에는 이런 금융공기업들 예. 이게 그다음 목표인데 예. 꽤 이거 공부하는 분들도 많죠. 예. 한국은행, 금감원, 뭐 그렇습니다. 수출입은행. 예, 아주 이제 금융공기업에 가시고 싶은 분들 중에서는 이제 예. 손으로 꼽히는 곳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곳을 선호한 거는 이제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일 이제 그 삶이 균형이 잡히는 걸 원하는데. 공기업의 상징. 예. 근데 여기 평가는 이제 내부에 계신 분들 이야기지만 뭐 은근히 일이 많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의외로 고생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 쪽이랑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늦게까지 돌아가는 일도 많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들도 이제 종종 있거든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원이 꽤 많아 보이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일단은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퇴근 시간은 일 끝나고 하기야. 예. 그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되게 대하는 거래 상대방이 예.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공기업임을 인정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도 편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네. 이거는 밖에 나가면 수출입은행에서 왔습니다. 그럼 그런데요. 예. 이럴 거 아니겠어요. 서로 이제 경쟁자가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오늘은 수출입은행을 다녀왔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예, 토요일에 전해드린 손에 잡히는 경제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예, 세상 유익한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